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자세를 취한 경우가 많아요. 남들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준다든가 억지로 불러내면 거절 못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니다 싶은 건 거절을 잘해요. 탁탁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자세 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럼 가짜 자존감은 뭐냐? 실제로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를 높게 평가할 근거가 없는 거고, 자기를 존중할 만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일시적으로 착각하는, 또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그런 쾌감,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가짜 자존감으로 정합니다. 지속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마음도 아니고 쾌감이에요. 오래가질 않아요. 아주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쾌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 올리기가 쉬워요. 하면 되거든요. 자존감이 한국에서 화두가 됐다, 관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문제 없으면 관심을 못 받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인체에서 심장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심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자기 심장 박동을 세는 사람이 있겠어요? 평소에? 근데 언제 관심이 가느냐?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관심이 가죠.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다든가, 심장이 아프다든가. 그럼 그때 막 인터넷 뒤져봅니다. 심장 질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별로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있어. 뭔가 빨간불 켜진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이 화두로 대두한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존감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은 이 정신적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 자존감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힘들어하는 얘기야. 너 참 자존감이 낮구나. 너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이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상 낮은 자존감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관심 가겠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자존감 때문이었어?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조금 부정적 측면인데, 자존감이 높으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경쟁에서의 승리,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그럼 높여야죠. 한국 사회에서 이 경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존감 높으면 유리하다는데, 그럼 관심 가져야 되겠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이제 자존감 열풍이라는 게 이제 불었었죠.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높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찍으라면, 우선 첫 번째는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할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보면 되죠. 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내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는데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할까요? 그렇게까지? 그게 전혀 의미 없지는 않겠지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 평가에 덜 의존합니다. 덜 민감해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과시 안 합니다. 나 잘났어, 나 잘 나가, 이런 거 안 합니다. 또 명품 옷 이런 거 다 감고 나가는 거 안 합니다. 왜? 자기 과시가 필요한 이유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굳이 자기를 그렇게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 동기 자체가 없어요. 욕망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 멋있는 옷 같은 거 추구했겠어요. 이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계실 텐데, 당연히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죠. 과시도 할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치장을 잘 안 하고 자기 잘났다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겸손해지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과시에 목을 겁니다. 자기 과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비판 잘 수용하고요, 반성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을 수용한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난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는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부분적 결함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비판을.
또 반성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판을 더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내 정체가 다 드러났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게 다 탄로났네.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릴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비판을 못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따라서 격렬히 저항합니다. 비판에. 당연히 반성도 못하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됩니다. 성장을 못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잘못하면 반성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이라고,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세 혹은 과도한 통제, 이것도 안 하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저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아부한다든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준다든가, 돈 없는데 꺼달라면 또 꺼주고, 보증서 주고, 뭐 괜히 친구가 지금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불러내면 거절 못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니다 싶은 건 거절을 잘해요. 탁탁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자세 취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대방한테. 또는 과도한 통제도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향인데요. 이것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의 하지 않죠. 상대방을 굳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잘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자존감은 자기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초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자, 그러면 자존감의 기초에는 자기에 대한 가치평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가치평가는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꾸준히 이게 만들어져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형성되어 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의 가치가 높다 낮다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이미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존중이 되겠죠. 반대로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면 존중을 못하게 되겠죠. 이게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평가에 기초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가치평가를 뭘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가치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 또는 유용성, 쓸모 이런 거로 규정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규정해야 되냐면, 이 상품의 가치는 인간에게 얼마나 쓸모 있냐에 따라 규정됩니다. 유용하냐. 이게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인간에게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죠. 근데 상품은 인간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냐, 유용하냐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전체 사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치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서 가족 공동체에 적절한 기여를 해야만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술만 먹고 뭐 애들만 때리고 이런 짓을 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왜? 가족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서 돈도 벌어오고 가족들도 잘 키우고 또 정신적 지주 노릇도 잘하고 뭐 이런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그러면 가족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확실하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거죠.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자, 이렇듯이 사람들은, 각 개인들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기여도가 있을 때 자기 가치가 평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럼 가짜 자존감은 뭐냐? 실제로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를 높게 평가할 근거가 없는 거고, 자기를 존중할 만하지 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일시적으로 착각하는 또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그런 쾌감,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가짜 자존감으로 규정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에요. 지속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마음도 아니고 쾌감이에요. 순간적 쾌감. 오래가질 않아요. 아주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쾌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막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열등감에 찌들어 살다가 벼락과외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우연찮게 서울대 합격했다. 그 순간 자기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은 뭐 합격해서 한 2주 지나면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 한 2주간은 붕 떠 있어요. 나 서울대 합격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가짜 자존감이에요.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데 일시적으로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거나 자존감 낮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도 이런 가짜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짜 자존감은
진짜 자존감이 아닌 가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착각하고 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자존감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인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병든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병든 사회에서 자존감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 제가 앞서 진짜 자존감 얘기할 때 이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 평가,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가치는 원래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심리학자로서 돈만 밝히고 산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사회에 기여하는 방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나는 사실상 가치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반대로 나는 돈 벌려고 심리학자가 된 게 아니고 이 학문을 통해서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서 된 거야.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걸 자기가 알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뭐 정상적으로 평가하겠죠. 자존감이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존중하게 돼요. 자, 이게 정상인데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 사람의 가치를 그런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뭘로 평가하도록 강요하느냐? 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몸값이란 말이 있어요. 개런티, 뭐 출연료 등등 몸값. 자, 이 몸값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보통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버는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사회계층에서 높은 쪽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손상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존감은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 이런 사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사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요즘도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는 이 애비처럼 살지 마라. 이 애비처럼 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 아버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아버지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쁜 짓 많이 하고 평소에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같이 험악한 사회에서 또 병든 사회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들이 자기 인생을 왜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느냐? 왜 자식 앞에서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죠. 또 그분들은 사실상 사회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분들인데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왜? 돈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한 자기를 높게 평가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그런 비통한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비만큼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아비처럼 살지 말아라. 난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꼴이 이게 뭐냐? 돈도 못 벌었고 자존감도 낮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다. 자, 이런 비극적 상황이 사실상 오늘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사람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상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가치 평가, 타인의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잣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한다. 그래서 타인들 보고 잘생기면 가치가 있고 못생기면 가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도 뭘로 평가하겠어요? 외모로 평가해요.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돈 많으면 가치가 있고 돈 없으면 없다. 자기 가치를 뭘로 평가할까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이래서는 자존감 손상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저 사람 돈 많고 잘생겼지만 사회에 해를 끼치니까 좀 가치가 낮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평가하겠죠. 외모나 돈이 아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즉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 올리기가 쉬워요. 나쁘지만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돈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못 버는 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훨씬 자존감을 올리기가 힘들죠. 사람을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나 혼자 고수한다고 이거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아유 내가 이거 혼자 버티고 있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나를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주는,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몇 명이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어도 돼요. 뭐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해도 좋아. 너 하나만이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드라마 대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게 지지적 인간관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내 옆에 하나 더 있다면 상호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적인 관계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겠죠.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이제는 끝내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사회, 즉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공헌하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 돈을 적게 벌어도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존경을 받는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하다가 괜히 주눅 들고 집에 와서 후회한 적 있는데요. 이런 게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느냐, 나를 얼만큼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욕구와 내 가치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이게 진정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자존감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욕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욕구에 대해서 당연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나 피곤하다고, 나 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좀 오늘 많이 지치거든. 내가 오늘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의 욕구가 어떤지를 상대에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자존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력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달라야 돼요. 이력서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 적는 거라면 자기소개서는 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A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자존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존감, 감정은 흐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존감은 어느 순간은 나의 자존감이 밸런스가 아주 좋을 때가 있다면 어느 순간은 자존감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붕괴되는 순간이. 그래서 제일 크게 우리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의 어떤 욕구, 야망이 있죠. 난 이걸 원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야망과 이 성취가 이 밸런스가 무너져요. 나의 야망은 높은데 성취가 낮아요. 그럼 당연히 자존감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나의 야망이 너무 높았구나. 또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성과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자존감은 회복이 좀 필요한 상태야 지금은. 그리고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은 지금 밸런스가 매우 잘 맞춰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에서 어떤 모습이 눈에 띄나요? 자존감이 자기의 욕구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자기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하죠. 이게 칭찬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는데 그쪽에서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서운할 때가 가끔 있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칭찬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팩트 위주로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그렇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사실 위주로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대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 이건 뭐냐면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열등감이 심해요 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주의 팩트 기반에 있는 그대로 관찰한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키는 이 질문이라는 걸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대답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묻는 게 뻔히 속내가 보였는데 내가 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물으면 답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잠시 그 기회를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으면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빨리 대답해야 된다라는 조급증이 있어요. 그렇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다른 방법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이해한 척하면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A와 B 중에 뭐 하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그거 지금 제가 A와 B 말고도 다른 선택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왜 저렇게 마음대로 했지? 라고 하기보다 그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에게 먼저 물어봐 줄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똑같죠. 다음부터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말하고 해.가 아니라 이거 역시 질문 형태로 이렇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이나 대화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반대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이나 대화법은 확대 해석하거나 추측이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다 과대평가, 과소평가, 그리고 추측,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찰하고 제가 이 호기심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찰을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게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관찰을 하고 오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 회차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 관찰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관찰과 감시의 차이는 뭐냐면 관찰은 진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지가 관찰이고 감시는 분명히 이럴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걸 내가 입증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보는 게 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 선입견이나 이런 그 스키마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관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감시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왜 그랬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이제 저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뭘까? 라고 묻는 거죠. 보통 대화법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거는 질문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책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발전적인 질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겪고 있는데 이 감정은 나에게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지? 감정은 시그널이거든요. 나에게 보내는 신호. 그리고 나는 왜 매번 실수할까? 라는 질문도 역시 비난,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실수한다면 그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지? 라고 질문을 아예 전환해 보는 거죠. 난 이렇게 맨날 힘들까?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작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우리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 아이는 친구가 없어요. 내 아이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어떤 긍정적 해결법을 찾아가는 질문이기보다는 한탄과 여기에서 좌절하는 그런 감정이 더 묻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좀 더 사랑스럽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에 묻어있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이것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은 들어주는 건데 누구보다도 제가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막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학생들에게 제가 토킹 스틱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이런 물병 같은 걸 하나 둬요. 이렇게 둬서 누구야, 내가 오늘 상담을 너랑 30분 동안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길어지면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내가 가운데 둘 테니까 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이걸 너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 줘. 그럼 내가 내 말을 멈추고 너 이야기를 더 들을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각 도구거든요. 감정 알아차리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차리는 도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 처음에 학생들이 교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교수님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교수님 말씀도 너무 듣고 싶지만 저 오늘 교수님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하면서 하는 말은 질문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나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또는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혹시 나중에 더 있으면 말씀드려도 돼요? 라고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이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서 그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질문에 제가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됐는데 다른 걸 여쭤봐도 될까요? 또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랑은 약간 다른데요 라고 다른 질문을 해줘요. 질문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소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더라도 물어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묶여있는 이 동물들이 각자 자기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먹고자 하는 밥을 향해서 가면 이 묶인 줄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누가 먼저 먹을까?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제가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 배 많이 고파? 라고 묻겠대요. 네, 질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도 우리는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때 어떻게 질문하라는 거지? 그것도 물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라고 물으면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런 질문의 힘이 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이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혹시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자존감이 손상됐다라고 말을 할 때는 수치심이 폭발해서 그렇고요. 이 수치심이 폭발을 하면 공격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의 붕괴가 이러면 화를 내는 경우가 바로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많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심을 느끼면 남을 탓해요. 또는 나를 탓해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나를 탓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 우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노나 우울함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우울하는 게 근원에는 수치심이라는 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하고 이 자존감하고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보통 상대가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했을 때 사용하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결혼은 언제 할래? 넌 애 엄마가 돼가지고 왜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표현하면 상대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되죠. 보통 이런 양육 방식이 또 이런 어떤 감정하고 직결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우리가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시선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너는 남자다워야지, 여자가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이 우리의 자존감하고도 연결을 짓죠. 그러니까 수치심 그러면 내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미비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타인에게 거부당할 수 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정말 힘들죠. 저는 이 자존감 하면 어떤 사례를 항상 말씀드리냐면, 제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애 코칭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냐면, 코칭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코칭이 뭡니까? 코칭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계속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고백을 어떻게 하나요? 고백하다 차이면 어떻게 돼요? 남친이 바람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별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남친이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 질문들을 보고서 이 친구들의 감정의 근원이 두려움이구나.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거구나. 우리의 학습 환경이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연애도 이것을 하나의 성공적인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가져가지,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 연애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 강의를 듣고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서 이렇게 성찰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또 곧 연애를 하면 나는 이 사랑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상처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연애 자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고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 같이 하면서도 학생들이 알아가는 걸 보고 매우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 또한 결국은 내가 거절당할까봐, 또 나의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이 힘든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감정 표현이고, 이것을 감정 레이블링, 감정 이름 붙이기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연구 실험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성악을 하면서 무대 쓰는
그룹의 경우에 A와 B 그룹을 나누어서 A 그룹에게는 무대에 서기 직전에 떨린다라고 계속 말하게 했어요. B 그룹에는 설렌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떨림과 설렘에 있어서 뇌에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떨리지만 A 그룹은 떨린다라고 표현하게 하고 B 그룹은 설렌다라고 표현하게만 했는데 무대에 올라서서 음정 정확도의 차이가 보였는데 떨린다라고 얘기한 그룹은 53%의 음정 정확도를 보였다면 설렌다라고 얘기한 그룹은 80%의 음정 정확도를 보인 하버드대의 윌슨 무드 브룩스 교수의 불안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면서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축구 선수,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굉장히 유효골을 넣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떠는 것보다는 설렜던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실험의 결과를 얘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렘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순간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나는 이게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골 결정력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목표를 달성을 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떨림보다 설렘이 더 컸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 가소성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에 집중한 이유가 저 또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 역시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감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예민한 이 감정이 나의 단점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감정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리나 작동의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니 뇌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셀프케어라는 이 책, 특히 감정치유 프로세스 리치를 개발을 한 것도 형식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뇌 가소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감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셀프케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보니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정비소 같은 역할이다. 무한 경쟁의 레이싱 선수처럼 뛰는데 차가 다치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다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정표 이렇게 줄선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파란 선 쭉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만든 리치, 감정치유 리치 프로세스는 바로 그런 정비서와 같은 그런 안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또 반복적 패턴에 이렇게 또 휘말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리치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느새 평온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